네, 안녕하세요. 신하펠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신준 교수님의 오늘 자본을 읽다 이제 6장이죠. 임금편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그전에는 막 서머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읽어드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제가 이제 밑줄을 치고 이제 오히려 칠판을 또 최대한 활용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가 또 덜 되고 또 버벅거릴 수도 있고 말실수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제 스타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읽고 깔끔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때그때 좀 뭐랄까 본문을 기본으로 하되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떠오르는 뭐 사례나 뭐 내용 뭐 어떤 초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게 조금 더 역동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원고없이 하다 보니까 워낙 또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말 되게 못한다, 뭐 실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뭐 결국은 뭐 제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또 굳이 제가 또 범용적으로 뭐 제가 엄청 뭐 유명한 유튜버가 돼야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또 그렇게 갈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물론 또 그 제대로 뭔가 정리해서 또 그 실수 없이 읽어야 되는 어떤 수업이 있다라면 또 그래야겠지만 일단은 이 방식대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제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 최근 우리가 왜 MZ 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시장이라고 할까요? 이 MZ 세대야말로 가장 막스적이지 않은가? 누구보다 어느 세대보다 막스적이다. 막스적인.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느낌이거든요. 표현이요. 왜냐면 오늘날 보통 MZ 세대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사회 공동체나 어떤 거기에 희생하는 헌신하는 방식보다는 뭔가 자기의 이익을 좀 똑부러지게 챙겨가는 오히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인 반면에 오히려 오늘 이제 임금편을 보다 보고 또 최근에 제가 몇 개 어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아니네. 오히려 최근에 이 MZ 세대야말로 오히려 기성세대가 하지 못했던 즉 기성세대의 그 노동운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파워를 갖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정된 또 제 짧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것도 접목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노동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받는 급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첫 장에 보면 임금 논의의 위치와 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 이제 강신준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이 자본론의 구성 자체가 이제 1권, 자본론이 1, 2, 3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권은 보통 이 생산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2권은 유통에 대한 그리고 3권은 총 과정이라고 해서 어,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 과정을 그러면 생산과 교환과 그리고 어떤 소비 총 과정이 이제 소비적 개념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런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상권은 가치가 또 소득으로 분배되는 과정을 다룬다고 짐작하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가치가 소득으로 분배되는 과정.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은 소득을 이루는 이윤, 지대, 이자 뭐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3권은 얼핏 보면 그러면 일종의 소득 분배론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소득의 개념 중에 바로 이 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자의 임금. 근데 그 임금 체계라는 말이 여기 3권에 다루지 않고 오히려 1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임금은 소득을 다루는 3권에 있지 않고 왜 생산을 다루는 1권에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결과는 사실 뭐 결론은 뭐겠어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득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가에게 받는 임금은 사실 이 생산 과정의 일부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모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은 가치죠. 근데 이 가치는 구매된 노동력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노동력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기 전에 임금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소득은 생산된 가치가 사후 분배된 것인 반면에, 즉 뭐 이윤, 이자, 지대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모든 소득들은 생산된 가치가 사후에 분배된 거라면, 뭐 이게 죽은 후가 아니에요. 생산 과정 후에. 근데 임금이라는 건 가치가 생산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다른 모든 소득의 전제를 이룬다는 거죠. 임금은 가치의 분배와 그래서 무관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대체 뭔 소리야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책에 있는 표를 제가 또 그대로 함께 그려볼게요. 임금의 결정과 잉여가치의 생산. 자, 우리가 화폐가 있죠. 자본가가 그 화폐 100을 갖고, 자, 그러니까 임금은 자본 유통의 첫째 단계, 자본가가 생산 요소에 자본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화폐가 결국 자본인 거. 자본가가 자본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금이 이미 결정된다. 그러니까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임금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노동자가 뭐 노동을 하고 한 것도 아닌데, 자본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임금은 요 단계에서 결정이 되고요. 이때 임금은 자본가가 투하하는 자본의 일부분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 임금이, 우리가 이제 상품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자본가가 상품을 구매해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야죠. 다시 말하면 이 100이라는 상품의 60은 생산 수단, 이게 자본가 현재 투자 개념이죠. 60을 생산 수단에 투자했고 40이 바로 노동력인 거예요. 노동자에게 이게 임금이 되겠죠. 투자를 한 거죠. 여기 상품을 화폐 첫 자본인 100을 투하해서 생산 수단에 60, 노동력에 40을 투자한 거죠. 근데 임금은 사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셈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가 생산수단이 나중에 생산수단은 여전히 계속 60을 유지하는 반면에 나중에 노동력이 드디어 노동을 함으로써 잉여가치를 만들어내죠. 이 부분이 잉여가치가 생산돼요.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게 40에서 예를 들어 80으로 뛰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그 60과 80이 만나서 140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공장을 차려서 공장에 노동자 고용해서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장에다 팔면 화폐가 나오겠죠. 화폐 140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잉여가치의 판매는 여기서 일어나요. 잉여가치의 판매. 아까 잉여가치가 요거잖아요. 잉여가치가 40만큼 늘어났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거죠. 그것이 곧 소득의 원천이다. 자, 요 구성, 요 표의 구성 보이나요? 그러니까 요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단원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정작 임금은 아직 노동자가 뭐 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 노동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창출해낼지, 80이 될지, 뭐 90이 될지, 100이 될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예요. 임금은 이미 40으로 결정이 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은 자본의 한 구성 부분으로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1권에 나오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등장을 한 거죠. 임금 자체가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임금은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인 거고요. 그죠? 임금이라는 건 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본의 일부인 거고, 후자,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요. 소득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기 이제 자본가의 소득의 원천이 된 거니까 소비에 사용되는 소득이 되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임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보존해야 돼. 다시 이제 자본가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 후자인 어쨌든 이 소득의 원천, 잉여가치에 대한 부분은 모두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모순의 본질은 뭐죠? 노동하는 사람이 어쨌든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모순의 본질인데, 그럼 대체 그 현상은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원인, 사전에 결정된 임금과 이 과정이 끝났잖아요. 이 사후 판매에 의해서 일어나는 잉여가치의 어떤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임금은 40이지만 잉여가치는 얼마죠? 40을 더해서 총 80이 됐으니까 결국은 40만큼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만큼 누가 가져가요? 이 소득의 원천은 자본가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격차 때문에 이 빈부격차도 나오는 거다.
즉 이 둘의 결정은 아직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모두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분배가 일어나기도 전에 사실상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이들에 대한 처방은 그러니까 분배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이 빈부격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는 보통 분배 영역에 가서 문제를 찾는데 지금 오히려 막스식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이게 생산 과정이잖아요. 생산 영역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해진 임금 이상으로 과도하게 잉여 가치가 생산된 것이 바로 격차의 주범이기 때문인 거죠. 마르크스 관점에서 경제 양극화, 우리가 경제 양극화 해소하고 싶잖아요. 경제 양극화를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경제 양극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복지 잘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어떤 복지적인 분배하자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는 거고, 아니면 대기업 업종을 좀 제한하자, 아니면 좀 부자들 기부 좀 많이 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러면 대안인가? 막스식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야 이건 사회주의야, 이거 좌파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들 그냥 단순히 대기업 업종 제한하고 선별복지를 하든 보편복지를 하든 어떻게 재분배할 건가, 어떻게 기부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막스식 접근에 있어서 빈부격차를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 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겁니다. 분배 과정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경제 양극화의 문제는 분배적 개입이 아니다. 분배 개입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개입을 해야 된다.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럼 생산 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처음부터 이 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즉 임금을 높여야죠. 쉽게 얘기해서. 이미 이 임금이 잉여 가치를 발생시킬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잉여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본가가 다 독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책정을 한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임금, 흔히 말하는 이게 최저임금이죠. 임금 자체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고, 아니면 사회적 임금이라고 해서 어떤 의료 혜택, 교육 혜택, 아니면 뭐 연금,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사회적 임금 자체를 더 좋게 만들어 주거나,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이 방법도 있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 이미 이 노동력이 충분히 노동 가치를,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만큼 노동 시간을 줄여서 차라리 뭐 쉴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알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요 방식이 이 생산 과정의 개입을 통해서 빈부격차,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강신희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노동자는 자신을 위한 노동 시간과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으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노동자의 노동은 내가 내 임금을 벌어먹을, 내 생계비를 겨우 얻어낼 자신을 위한 노동 시간이 있고, 나머지 시간은 다 뭐예요? 자본가를 위한,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인 거죠. 그것이 대립되는 거, 알겠죠? 경제 양극화라는 자본주의 모순이 결국은 단순히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대립에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고, 임금과, 여기 임금이죠. 초창기 초기 단계 임금과 잉여 가치의 또 대립이자 자신을 위한 노동 시간과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의 대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스의 자본론에서는 근데 이 임금 파트는 그렇게 막 상세하게 다뤄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 임금의 기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더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사실, 자, 만약에 막스가 밝혀낸 이 구조를 모두가 알고 있다면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노동을 더 이상 공급할 이유가 없죠. 야, 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 보면서 이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그죠?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에게. 근데 자본가에게는 와, 거저 먹기가 되는 셈이에요. 이 도식만 본다면. 그죠? 그래서 이 상품의 소유자, 노동을 소유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상품을 소유한 노동자에게 이 교환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런 교환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산수적으로 본다면 지속될 이유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서 이 노동 생산의 어떤 과정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오히려 애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250년이 지났어도 자본주의 역사에서 없어지고 않고 있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그 비밀은 결국은 이 교환이 반복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내부에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게 하죠. 이걸 드러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착각을 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숨기기 위한 메커니즘의 첫째 요소가 바로 임금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숨기냐? 자본가는
자본주의는 생산에 필요한 두 요소,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두 사람이 각기 나눠 갖고.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애초에 뭐예요? 여기 생산수단 있잖아요.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갖고 있는 거고. 애초에 자본주의라는 특성이 그거죠. 생산수단은 자본가가 갖고 오는 거죠. 투자할 때. 그리고 노동력.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 노동력이라고 하죠. 노동력은 노동자가 갖고 있는 거죠. 노동자는 노동력을 갖고 있고, 그죠? 두 사람이 각기 나눠 갖고 있는데 어차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거든요. 결합되죠. 근데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노동 시간 가운데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노동을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 손해 보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본가는 급여를 주지 않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그 급여는 이미 노동자가 일한 그 노동 시간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고, 노동자는 플러스 어차피 그 급여 플러스의 시간, 자본가만을 위한 자본가의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 시간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하면 할수록 노동자는 그러니까 공짜 노동을 자본가를 위해서 해주는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자본가는 속여왔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한 건데 생산수단이 노동자에게 일단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생산수단이 독점인 거죠. 생산수단은 자본가에게 있고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조가 지속되려면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생산수단을 지속적으로 또 갖지 못하도록 또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생산수단을 갖추게 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될 거예요. 시장에서 더더욱이 독점적 수익을 누리려면 나와 경쟁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자본 경쟁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많이 줄 유인이 없어요. 급여를 너무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 잉여 가치를 예전에는 40을 누렸지만 내가 이제 10만 누릴게. 충분히 너의 무상 노동으로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는 거니까 너무 고마워. 내가 너를 생계비 이상으로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급여를 많이 줄게. 그런 자본가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노동자는 많이 축적을 해서 자기 생계비 이후로 그러면 축적된 만큼 그거로 오히려 자신이 생산수단을 구입해버리겠죠. 그리고 본인이 자본가가 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근데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자본가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게끔 만드는 오히려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자본주의적인 또 임금 체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든 그래서 노동자로 하여금 그래서 그런 의지 자체를 좀 꺾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알겠죠? 자연스러운 의지를 꺾는 것, 바로 여기에서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제 임금 관리술이 나오는 거예요. 임금 관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기획사라고 할 때 연예 기획사라고 했을 때 그것도 계속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경영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 연예 기획사가 발생할 때도 SM이 처음에는 욕 되게 바가지로 먹었죠. 왜냐면 말 그대로 상품 돌리듯이 상품을 막 찍어내듯이,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더 고차원적인 임금 관리가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갖고 싶어하는 의지는 노동자의 유일한 화폐 수입인 임금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상품 형태를 띄어서 화폐를 줘야만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지는 의지를 꺾는 것은 임금의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그래서 노동이라는 건 구매된 노동력이 사후에 소비되면서 만들어지는 것, 처음 구매될 때 노동력 가치인 임금과 나중에 노동력을 소비해 만들어진 노동량의 차이가 자본가 가져가는 잉여가치,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와 있고요. 더 넘어가죠. 더 쉽게 임금의 관리와 그럼 관리 얘기 계속 합시다. 물신성인데 임금 관리의 핵심은 결국은 착각을 주는 거, 착시 현상, 일종의 착시. 물신적 착시 현상 이렇게 써 있거든요. 물신적인 착시 현상이다. 노동력 가치와 총 노동의 가치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딱 일한 만큼 난 다 받았어, 이런 착각을 일으키면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시라는 거. 노동력의 가치와 총 노동의 가치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원래는 차이가 있는데 내가 급여를 받은 만큼 일한 거는 일한 노동시간, 노동의 가치와 잉여 가치를 발생시키는 총 노동의 가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없게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가 쉽게 얘기해서 시급 10,000원 받았다.
너 시급 1만 원이야. 처음부터 이미 일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죠. 계산되어 있죠. 근데 알바생은 열심히 8시간 노동을 했더니 8시간 노동하면 8만 원이죠. 근데 알바생의 그 노동 중에는 사실 이미 거의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16만 원 합시다. 2배 뻥튀기 하면.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운 어찌 보면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사실은 8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4시간은 자본가를 위한 공짜 노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설명 자체를 그런 구조 자체를 숨기는 거죠. 숨김으로써 내가 오늘 8시간 일했는데 나는 시급 1만 원이니까 나는 8시간 그럼 난 8만 원 받았어. 나는 내가 내 노동의 총 가치만큼 다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애초에 더 노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억울하게 생각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은 급여도 또박또박 잘 줘. 뭐 이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 월급이라는 급여를 지급하는 이 시점에 대한 페이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재밌는 게 원래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제가 마우스를 구매했어요. 그럼 이 마우스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내고 구매하는 거죠. 상품은 먼저 내가 화폐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 손에 들어오죠. 근데 노동이라는 상품은 어때요? 일종의 후불제예요. 먼저 가져다 쓰고 급여는 나중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일을 해줘야 돼. 상품으로서 열심히 막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급여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종의 착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일한 만큼 그 일한 것에는 혜택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임금이 마치 총 노동에 대한 가격인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의 관리는 임금의 지급 시기를 조절한다. 임금은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고 모든 상품의 가격은 상품이 인도되는 순간 곧바로 지급되는 게 정상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임금은 항상 노동자가 총 노동을 다 수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금의 지급 시기도 이처럼 총 노동과 임금이 같고 따라서 잉여 가치가 0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두 임금 관리의 기술이다. 그죠? 자, 한국에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이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강신준 교수님이 한국적 상황에서 또 맞게 또 정리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근데 한국에서 널리 만연된 임금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조합 보통 한국 노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금 인상 요구를 하잖아요.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를 할 때 그 요구에 대한 기준이 결국은 뭐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생계비를 좀 따져요. 야, 임금은 어쨌든 왜 우리 현실적인 생계비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생계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제기를 하는 거, 요게 하나가 문제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일종의 기업의 근속 연수, 이거 연공급제라고 하죠. 기업의 근속 연수가 그걸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 임금 인상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요구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연공급제의 문제는 뭐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짓게 돼요. 그 비정규직은 이런 게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노동자들을 기업별 단위는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도 분할하는 그런 잘못된 임금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애초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도 요구의 기준을 연공급제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왜 임금을 생계비 연동시키냐라는 거예요. 마치 사실 우리 그전에는 그 생계비조차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저기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임금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임금을 책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기업은 우리는 생계비보다 충분히 더 그 상회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여 인상은 더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가 노동의 어떤 가치를 깎아먹는 운동이 되는 셈이죠. 그런 역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임금 이상으로 지출되는 노동, 잉여가치의 존재와 크기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임금 인상의 핵심은 그렇다고 여러분 또 막무가내로 무조건 올려달라 이게 아니라 결국 노동자가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잉여가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와 크기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결국은 총 노동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총 노동에 대한 임금은 그래서 연공급과 구분지어서 오히려 직무별로 직무급과
또 능률급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노동의 크기를 그러니까 외형적 크기로 산정한 게 직무급이고 내부적 밀도로 산정한 게 능률급인데 알겠죠? 이제 연공급 제도 단순히 오래 일하면서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직무별로 또 능률적인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도 좀 이따 이게 오늘 최근에 나오던 현상이랑 연계해서 해볼 만한 얘기인데, 자, 그 임금 관리에 대응하는 개념, 임금의 교섭 부분도 마지막 부분 살펴보고 이제 최종적인 멘트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자본의 임금 관리에 대응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하는 대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노동자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문제를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막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본가는 항상 임금을 그 육체적 최저한도까지 인하한다. 임금은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는 소리죠.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임금은 낮출 거라고 했어요. 임금은 최저한도로 낮추려고 하고요. 최저로. 그러면서도 노동 강도 혹은 노동일, 노동 시간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임금은 최저로, 시간은 최대로. 이게 이제 자본가의 꿈이고, 알겠죠? 노동자는 정반대죠. 노동자는 당연히 임금을 최대한 올리고 정반대죠. 그리고 시간은 최저로 일하고 싶죠. 사실 인간의 본능이.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반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는 쌍방의 세력관계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막스는 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쌍방의 이 세력관계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죠? 결국은 생산수단을 도로 찾아 노동자의 의지를 꺾는데, 아까 그 어떻게든 노동자의 그 생산수단을 갖고자 하는 의지를 자본가는 꺾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임금 관리는 자본가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 노동자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강성 노조가 돼서 무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요구한다거나 오히려 비정규직은 배제하고 우리만 잘 챙겨줘 이런 식의 노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정작 노조라는 성립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노조가 파업하는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 건데 어떻게 보면 항상 같은 노동자들이 노조가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본가들이 여러분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이해라도 가요. 상충되는 당사자니까. 근데 같이 노동을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그 착취율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잉여 가치를 고스란히 착취당하는 똑같은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자가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뭐 계열의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을 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한국적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예를 들어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나눠 가져서라도, 아니면 나는 뭐 회사원이고 나는 회사원이지 노동자가 아니야. 나는 직장인이지 노동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언어적인 어떤 이미지에 의해서 자기를 좀 다르게 인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똑같은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어떤 공통 분모의 형성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같은 노동자의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막스식의 얘기는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의지가 부딪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 당연히 잡아먹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알겠죠? 근데 당연히 대부분 1차적으로 자본가가 그런 운동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그 방향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것을 좋게 얘기하면 교섭이라고 하는 거죠. 예.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섭이 가장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저도 뭐 학원가에서 강사로 일해봤지만 이게 결국 교섭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꾸 두렵잖아요. 솔직히 괜히 막 불만을 표시했다가 나중에 내가 막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학원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내 강의에서 배제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더 푼돈만 쥐고 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강의 배정권을 갖고 있는 원장님에게 오히려 수그러 들어가지고 교섭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섭 능력이 상실되는 순간 필요가 없어지죠. 오히려 나는 그러면 헐값에 내 노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도 학원가 있을 때 진짜 그런 느낌이 초반에 많이 들었거든요. 극초반에는 오히려 뭔가 그래 나를 되게 고용해줘서 고맙고 혹은 내가 그때는 초보니까 말 그대로 오히려 그때는 혜택을 좀 본 게 아닐까 싶으면서도 나중에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학원 규모가 막 커졌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 벌게 되고 근데 제 급여는 똑같았어요.
제가 목동에서 일할 때 목동의 논술학원 중에 가장 큰 논술학원으로 일단 저희 학원이 성장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있었을 때요. 그것도 제가 뭐 보조 강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거기 이제 주 강사라고 볼 수 있었죠. 다른 한두 분과 함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학원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그냥 대충 머리로 계산기 두드려 봐도 원장님 이 학원의 수입이 거의 그 예전에 비하면 뭐 5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제 급여는 2배는커녕요 1.5배도 증가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교섭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게 제 어리석었던 20대 후반에 바로 학원 강사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거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혀 그런 걸 한국 사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죠. 오히려 파업하지 말아라. 좀 조직에서 좀 순응해라.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배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노동자가 자본가와 교섭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배은망덕한 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 노동자가 교섭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은 그 노동조합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조합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강사들끼리도 함께 뭔가 힘을 연대해서 교섭했다라면 훨씬 더 모두가 더 쉽게 교섭하고 자기 노동의 가치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서로 연대를 안 하고 그냥 가끔 뭐 차 마시고 이럴 때 그냥 원장님 뒷담화할 때만 서로 막 뒷담화하지 나중에 알고 보면 각자 그냥 개별적으로 가서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러니까 아부식의 교섭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급한 사람만 좀 챙겨주고 나중에 이제 죽는 소리 안 하는 뭐 강사는 계속 헐값으로 노동을 팔아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걸 아무도 어떤 어른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노동조합과 노동의 정당을 움직이는 건 교섭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방향은 뭐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임금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고 노동자는요. 노동일은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혹은 노동 환경을 더 좋게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것도 감지덕지라고 하면서 노예적 근성으로 붙어있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더 훼손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이 교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로 강신준 교수님도 독일과 스웨덴과 미국, 뭐 일본 이렇게 대표적인 선진국 이제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들을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소득은 다 비슷해. 다 4만 달러 뭐 중후반대고 일본은 뭐 3만 8천 대 이때는요. 여하튼 다 선진국인데 2009년 기준이에요. 이 표가요. 그랬을 때 소득 1인당 국민 소득은 비슷한데 시간당 임금은 독일과 스웨덴이 압도적으로 미국보다 높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에 달려 있다? 결국은 교섭력에 달려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요인이 없다. 노동소득 분배율에 있어서 그들이 훨씬 더 교섭을 잘했기 때문에 독일과 스웨덴은 그런 교섭 능력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생산하더라도 결국은 시간당 임금은 미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GDP 대비 공적 지출, 사회적 임금 이런 것들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삶의 질이 훨씬 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만약에 독일 스웨덴의 경제가 지금 완전히 꼬꾸라지고 멸망해버렸다. 이러면은 그 핑계라도 될 수 있죠. 야 결국은 저렇게 노조가 교섭력 세고 이러면 나라가 망해. 이러면 모르겠는데 망했나요? 독일과 스웨덴이? 아니죠.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회에서도 야 노조가 저렇게 파업하면은 기업이 망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교섭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건방진 거야. 뭐 파업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 파업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임금에 대한 편을 살펴봤고요. 근데 아까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야 네가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냐? 그건 뭐니? 라고 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기사를 스크랩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죠. 적은 성과금에 대한 이야기. 자, 15% 안 올려주면 파업, 연봉 1.4억 삼성전자노조에 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연봉 2021년 평균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는 회사 직원들이 자 이게 중요한 시각 같아요. 일단은 뭐
중앙일보 거니까 살짝 이런 걸 좀 보수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보수지들은 이런 뭐 노동자의 어떤 파업 이런 것에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실관계만 좀 보자라는 거죠. 연봉 1,400만 원 받는 기준의 직원들이 올해는 기본급 15% 인상해주고 영업이익 2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안 들어주면 파겠다고 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이거는 기사의 논조 자체가 어때요? 이미 뭔가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인건비로만 얼마를 썼다, 이 훨씬 높고요.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기업 측의 생각인 거죠. 기업 생각에서. 그래서 동종 업계보다도 이미 더 많이 주고 있다. 동종 업계 비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과급을 얼마나 또 많이 가져가고 있는가 이렇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럼 지금은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과급을 너무 많이 줘서 막 기업이 어렵고 노동자들이 뭐 마치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논조예요. 하지만 요즘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런 성과급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뜨거든요. 자, 적은 성과급 납득 못한다. 대기업 보너스 논란 일파만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재계 전반으로 확산된다. SK 하이닉스에서 1년 유출 사태와 맞물려 산업계를 흔들 만한 갈등의 부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등등등.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사측이 연봉의 20% 수준으로 제시한 성과급이 예상보다 적다는 직원 불만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등등등. 자, 그러면 요즘 따라 확실히 제가 이런 기사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정작 이제 이 성과급 논쟁에 대해서 이제 아까처럼 경제지들은 뭐 좀 노동자들이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좀 비난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최근에 회사의 대기업 문화가 진짜 많이 변하고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만 해도 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대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인재들도 어쨌든 새로운 젊은 세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뭐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20대 젊은 인력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가 이제는 그 기업의 새로운 어떤 인력으로서 계속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능력 있는 노동자들일수록 이제 어떤 게 생기죠?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최근에 확실히 그런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대부분 다 퉁쳐가지고 그냥 노조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제가 많이 보는 또 의외의 기사들은 뭐냐면 결국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의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전의 방식은 아까도 연공제라고 얘기했죠. 자신들이 연공서열제처럼 많이 일한 사람들한테는 성과급도 좀 더 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더 많이 챙겨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고 일한 만큼 회사의 수익이 높은 거를 노동자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회사가 무조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왜 성과급 안 주고 왜 보너스 안 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삼성도 뭐 총뜰 맸다 이렇게 했지만 삼성도 그 어느 해보다 그 수익이 높게 책정이 됐을 때 그 기사와 버무려서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전체 기업의 수익이 이 정도인데 근데 내가 기여한 바를 따져 봤을 때 계산을 해 보니 지금 요 정도 성과급 주는 게 맞아?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린아이에게 사탕 물려주는 식으로 그냥 위로금 정도 준 거 아니야? 기분 나쁘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초창기에 지금 우리 임금 얘기할 때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였죠? 임금 체계 자체가 임금이 아까 뭐예요? 그 잉여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임금과 잉여 가치의 격차가 있다고 했죠. 같지 않아요. 임금이 40이었는데 아까 사례에서 근데 잉여 가치가 아까 40이 돼서 사실상 결국은 80을 만들어냈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낸 건 80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임금은 40이고요. 그러니까 이 잉여 가치 40만큼의 가치를 기업이 다 가져가게 되는데 자본가가 다 가져가게 되는데 오늘날 새로운 세대들은 결국은 뭘 따지기 시작했다? 야, 이거 너 지금 나 때문에 40 가져간 건데 왜 나한테 나중에 이거 남았으면 요 중에 당연히 내가 최소한 한 20 정도는 나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한 만큼 급여 줘 이건 거예요.
야, 내가 일한 만큼 성과급 줘, 이 얘기죠. 야, 임금이야 그래야 기업이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효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1년을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동자들도 그 정도는 감수해 준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과물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미 회사가 대박을 쳤어. 그럼 대박을 쳤으면 대박 친 만큼 그것을 갖고 자꾸 회사가 쟁겨두려고 할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박 친 건 누구 때문에 친 거다?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잖아. 그런 생각을 이 지금 세대는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좀 열리면서 얘기하니? 바로 여러분 지금 MZ 세대가 막스를 공부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MZ 세대가 사회주의를 좋아하겠어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묻자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 붙잡고 마르크스 좋아하나요? 지금 젊은 세대 붙잡고 공산주의 좋아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냐고 하냐고요. 다 안 좋아해요. 관심도 없을걸요 아마. 예. 그냥 오로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지금 젊은 세대가 원하는 공정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까지 같이 가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보다도 내가 차별받지 않는 거. 최소한 내가 노력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약간 개인주의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들 평가를 하죠. 근데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의 MZ 세대가 오히려 기성세대, 아까 제가 했죠. 저 같은 세대. 요구하지 못했던 말을 요구하잖아요. 네. 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 회사 들어와서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가치 창출에 분명히 기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아, 진짜 열받네. 나 때문에 돈 번 거 아니야? 나한테 빨리 더 줘. 이런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문화가 생겼으니까 기업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중앙일보 같은 데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여론몰이라도 하는 건데 이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뭐 하나는 이제는 이제 저출산이잖아요. 인재를 구하기가 확실히 어려워졌다는 거. 기업들도 아쉬운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인재풀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녹록치가 않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자기 몫을 그래도 억울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 몫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MZ 세대의 어떤 특이성에도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성세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성세대는 사실상 0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저 같은 세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조직을 좀 더 생각하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알아서 챙겨주겠지 마음은 있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나중에 뒤에서 불만이나 터뜨리고 가득 쌓이고 그 어쨌든 그 종속적 구조가 너무 당연시되던 그런 조직 문화에 스며들던 세대가 아니라 지금 MZ 세대는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당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니야? 그럼 난 그만둘래. 사표를 낼 수 있는 화끈함이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이거 떠나면 어디 가지? 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됐어. 나 여기 안 하고 내 노동의 가치를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 볼래. 라고 하면서 확실히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게 기성세대는 이직률이 높다고 또 막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확실한 건 뭐다? 노동자의 스스로의 노동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쨌든 시그널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계속 오히려 인재들이 낮다 들어왔다 하는 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 중요 인재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자신들도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어떤 부제. 막스 어떤 세대보다 더 막스적인 혹은 막스보다 더 막스적인 MZ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런 가치적인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노동운동 때보다도 더 자신들의 노동자의 어떤 가치들을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한몫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도 과제는 남아있어요. 저도 이 고민을 딱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흔히 인재라고 하긴 좀 어려운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좀 3D 산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충분히 또 노동을 또 보완해주는 또 그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 단순 노무 분야의 단순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협상력이 여전히 좀 부족하고 떨어지는 현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노조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교섭이 필요한 것이겠죠. 알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성과급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오히려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무리하게 회사가 뭐 마이너스 10% 성장했는데 야 성과급 100% 내놔라 이런 도둑놈심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노동자들도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합당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따지는 현상이라면 저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임금에 대한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자본의 축적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